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어떤 건지 저는 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지난 30년, 아니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거대한 거짓말의 시작과 끝에 바로 제 남편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믿을 수 없는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제 남편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 만나 불같이 사랑했고 결혼해서는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자 자상한 아빠였죠.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업도 늘 번창했고 주변 사람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남편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제 곁을 떠났을 때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실감했어요. 눈앞이 캄캄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눈물이 마를 새도 없이 조문객들을 맞고 정신없이 사흘이 흘렀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갔고 국화꽃 향기는 빈소 안을 무겁게 채웠죠. 저는 거의 실신 직전의 상태로 기계처럼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반복할 뿐이었어요. 하나뿐인 우리 아들도 듬직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고요. 아빠를 잃은 슬픔에 그 아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저를 챙기느라 제 앞에서 눈물 한 번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더 미어졌어요. 발인 전 마지막 날 밤이었을 거예요. 늦은 시간이라 조문객들의 발길도 뜸해지고 저와 아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제 친구 몇 명만이 남아 빈소를 지키고 있었죠.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려는 찰나 빈소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섰어요. 그전까지 수백 명의 조문객을 맞았지만 유독 그 여자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잊을 수가 없어요. 상복도 아닌 단정하지만 값비싸 보이는 검은색 원피스 차림에 슬픔이라곤 한 점 찾아볼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또박또박 구두 소리를 내며 영정 앞으로 다가온 여자는 향을 피우고 2번 절을 올렸죠. 그 모든 행동이 너무나도 침착하고 기품 있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분향을 마친 여자는 제게로 다가와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마치 남의 일에 대해 말하듯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죠. 저는 영혼 없는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는지요? 남편 회사 사람이겠거니 혹은 멀리서 온 친척이겠거니 막연하게 짐작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는 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저 옅은 미소만 지어 보이고는 빈소 한쪽 구석의 의자로 가 조용히 앉았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 보통 조문을 마치면 육개장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가거나 잠시 앉아 위로의 말을 건네다 자리를 뜨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하지만 그 여자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식사도 하지 않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그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영정 사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이 장례식장의 주인이 자신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남아있던 몇몇 지인들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텅 비어가는 빈소 안 그 여자의 존재는 점점 더 무겁게 저를 짓눌렀어요. 왜 저 여자는 가지 않는 걸까? 누구인데 저렇게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슬픔에 지쳐 무언가를 따져 물을 기력조차 없었어요. 제 아들도 옆에 있던 제 친구도 그 여자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제 팔을 툭 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저 여자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아까부터 계속 저러고 있네. 저는 그저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의 30년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아들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저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사실상 이제 그만 가달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여자는 제 아들을 한번 슥 쳐다보더니 다시 영정 사진으로 시선을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조금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그 태도가 어찌나 당당하고 뻔뻔하던지 아들도 더는 말을 붙이지 못하고 제 옆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불쾌감이 가득했죠. 새벽이 가까워 오면서 빈소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그 여자, 이렇게 셋만 남게 되었어요.
무거운 침묵 속에서 향타는 소리만이 들려왔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피로와 슬픔으로 무뎌졌던 신경이 그 여자의 기묘한 행동 때문에 날카롭게 곤두서는 것 같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그 여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리고 제 바로 앞에 멈춰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슬픔도 위로도 아닌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눈빛으로요. 그 눈빛 안에는 아주 희미한 조소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어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저 여자의 등장이 제 남편의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비극의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끔찍한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 여자의 입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텅 빈 빈소에는 무겁고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어요. 사흘 내내 울어서인지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남편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을 함께한 남편. 사진 속 그는 언제나처럼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한없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안으로 들어가서 좀 쉬세요. 밤새 뜬 눈으로 계셨잖아요. 지칠 대로 지친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을 이 차가운 곳에 혼자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빈소 구석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3일 내내 간간히 눈에 띄던 여자였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기품 있는 옷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눈길을 끌었죠. 다른 조문객들처럼 오열을 하지도 그렇다고 살갑게 말을 걸어오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아주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처음엔 남편 회사 사람이겠거니 아니면 아주 먼 친척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떠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걸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아들도 그 여자의 존재를 의식했는지 제게 나직이 물었어요. 어머니, 저분은 누구세요? 아버님 아는 분이신가요? 저 역시 알 수 없었기에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정리를 해야 할 시간, 제가 먼저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피곤하기도 했고 이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을 끝내고 싶었거든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슬픔에 젖어 있으면서도 어딘가 서늘함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마음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정중하지만 이만 가달라는 뜻을 담은 제 말에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거든요. 옆에 있던 아들이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많이 힘드십니다. 용무가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제 아들을 지나쳐 다시 제 앞에 서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뱉어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그분의 또 다른 여자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또 다른 여자라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 와서 이런 끔찍한 농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제정신이 아닌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무례한 말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남편을 아시는 분은 맞으세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당장 소리라도 지르며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고 싶었지만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죠. 하지만 그 여자는 제 분노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층 더 차가운 목소리로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15년입니다. 부인께서는 모르셨겠지만 저희가 함께한 시간이요. 15년.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망치로 내려치듯 쿵 하고 울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아들이 그 여자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아들의 손에 붙들려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그 여자의 시선은 제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제 발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사람 오른손 약지에 희미한 흉터가 하나 있었죠. 10년도 더 전에 제가 선물한 반지를 억지로 끼우려다 생긴 상처예요. 부인께는 뭐라고 둘러댔을지 궁금하네요. 그 말을 끝으로 여자는 빈소를 나갔고 그 자리에는 저와 제 아들 그리고 싸늘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의 오른손 약지에 있던 작은 흉터. 맞아요. 분명히 있었어요. 워낙 오래된 상처라 저도 잊고 살았죠. 언젠가 뭐에 베었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그저 서류에 긁혔다며 멋쩍게 웃어넘겼을 뿐이에요. 저는 비틀거리며 남편의 영정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을 사랑하고 믿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15년입니다. 30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밤새 그 여자가 뱉어낸 말들이 귓가에서 독처럼 퍼져나갔어요. 머리로는 계속 부정했지만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수십 번, 수백 번을 되뇌었어요. 마치 주문처럼요. 그래야만 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동이 트자마자 저는 홀린 사람처럼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그리고 가정밖에 모르던 사람. 그 사람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 그곳에 가면 이 지독한 악몽을 끝낼 증거를,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서재 문을 열자 익숙한 낡은 책 냄새와 남편이 늘 피우던 시가 향이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에는 읽다 만 책이 엎어져 있었고 만년필은 뚜껑이 열린 채 금방이라도 무언가 쓸 것처럼 놓여 있었죠. 저는 천천히 책상 의자에 앉아 남편의 온기가 남은 듯한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 공간에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는데 그날따라 서재의 모든 물건들이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숨이 막혔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저는 서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뒤졌다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었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거봐, 아무것도 없잖아. 당신은 역시 나밖에 없었어. 그렇게 제 자신을 안심시키고 싶었던 거겠죠.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각종 필기구와 메모지, 두 번째 서랍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와 영수증들이 들어있었죠. 늘 보던 것들이었어요. 마지막 서랍까지 열었을 때도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잠깐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그래, 역시 그 여자는 돈을 노린 사기꾼이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무심코 발끝에 무언가 툭 하고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책상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놓인 탓에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낡은 나무 상자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올 때부터 있었던 건지 아니면 남편이 따로 가져다 둔 건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그런 평범한 상자였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걸 보니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게 분명했죠.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열지 말아야 한다고 저 상자 안에는 분명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들어있을 거라고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상자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끌어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자물쇠도 없이 그저 낡은 걸쇠 하나로 닫혀있는 상자였죠. 침을 꿀꺽 삼키고 아주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걸쇠를 들어 올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 내용물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상자 안에는 편지 뭉치와 앨범 그리고 작은 선물 상자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앨범을 집어드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표지를 넘기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옆에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배경은 너무나도 익숙한 제주도의 한 유채꽃밭이었죠. 저에게는 회사 일로 급하게 출장을 간다고 말했던 바로 그 주말이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풀려 앨범을 놓칠 뻔한 걸 간신히 부여잡고 다음 장을 넘겼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30년 인생이 한 장 한 장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단풍이 아름답던 설악산, 눈이 하얗게 쌓인 스키장,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공원. 저와 아들은 집에 남겨둔 채 그토록 바쁘다던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온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행복하게 녹아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연인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앨범을 차마 더 볼 수가 없어 옆에 있던 편지 뭉치로 손을 뻗었어요. 가장 위에 있던 예쁜 리본으로 묶인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남편의 필체였어요. 제게 수없이 사랑을 고백했던 바로 그 글씨체로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나의 유일한 사랑, 당신에게.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당신 없는 내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감정이 마비된다는 말이 사실이었나 봐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쿵,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편지들 사이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작은 선물들도 있었어요. 조악한 조개 껍데기 목걸이, 서로의 이니셜이 새겨진 열쇠고리, 함께 본 영화 티켓까지.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소년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인 남편의 모습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상자 가장 밑바닥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엎어진 사진을 집어들어 뒤집는 순간 저는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그 여자가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서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단란한 가족 사진이었죠. 아이는 남편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빼다 박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모든 것이 사실이었구나. 그 여자의 말은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었구나. 제가 지난 30년간 믿어왔던 내 남편, 내 가정, 내 인생. 그 모든 것이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잘 짜인 연극 무대 위의 소품에 불과했던 걸까요? 남편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대체 누구의 아내로 살아왔던 걸까요? 상자 안에 담긴 남편의 또 다른 인생을 마주한 채 저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은 하염없이 흘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제 30년 세월이, 제 청춘이 그 사람과 함께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추억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서재,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본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니,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엉켜서 저를 괴롭혔고 심장은 배신감에 댄 것처럼 뜨겁고 아팠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그 사람이, 제 남편이 그 상자 속 사진들처럼 환하게 웃으며 다른 여자와 함께했던 15년이라는 세월. 그게 도무지 현실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지칠 대로 지쳐 소파에 잠시 몸을 기댔어요. 아마 잠깐 졸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 초인종 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심장이 또다시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저는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낯으로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 대체 제게 뭘 더 원하는 걸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하지만 초인종은 끈질기게 울렸고 급기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웃들에게 소문만 날 것 같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문고리를 잡았어요. 문을 열자 그 여자는 마치 자기 집에라도 온 사람처럼 태연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장례식장에서 봤던 검은 옷이 아닌 단정하지만 값비싸 보이는 옷차림이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할 말을 잃고 그 여자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제 표정에서 모든 걸 읽었을 텐데도 그 여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마치 이 집이 익숙하기라도 한 것처럼요. 거실 소파에 먼저 가서 앉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여길 찾아온 거죠? 당신이 어떻게 여길?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떨렸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댁에 온 건 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권리라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의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고 뻔뻔하게 남편의 아내 앞에 나타나서 권리를 운운하다니요. 권리? 무슨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전부 무너졌는데. 당장 나가요.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제 평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저와 그 사람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라니. 누구 아들? 그 사람과 당신 사이에? 그 아이도 그 사람의 피를 물려받은 자식입니다. 올해 14살이 되었고요. 14살.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한창 예민한 시기를 보내며 힘들어할 때 남편은 밖에서 다른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 아들에게는 무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않던 그 시기에 다른 여자와 그 아들에게는 자상한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이 턱 막혀왔어요. 15년의 외도만으로도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는데 아들의 존재는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반응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보시다시피 친자 확인서와 출생 증명서입니다. 법적으로도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이미 다 증명되어 있어요. 저는 차마 그 서류들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테이블 위 하얀 종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인생을 산산조각 낸 증거물들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산 문제입니다. 그 여자의 입에서 유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 저희 아들도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 정확하게 분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과 분노를 넘어 인간에 대한 혐오감까지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새도 없이 장례가 끝나자마자 찾아와서 돈 얘기를 꺼내는 저 여자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지금 돈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건가요? 당신 정말 사람 맞아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건 제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해요.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도 그걸 원했을 겁니다. 그 사람도 원했을 거라고요? 제 남편이? 저와 제 아들을 기만하고 뒤로는 다른 살림을 차려놓고 그 여자와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걸 원했을 거라고요? 30년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한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세월이 남편의 성공을 위해 굳은 일 마다하지 않았고 아들 하나 반듯하게 키우겠다고 제 모든 걸 포기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제가 악착같이 모으고 지켜온 재산인데 그걸 이제 와서 자기 아들을 위해 나눠달라니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당신들한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고.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이미 변호사와 다 이야기가 끝났어요. 순순히 합의해 주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뵙게 되겠죠. 더 시끄러워지는 건 피차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 여자는 마치 승리자처럼 여유롭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하다가 잠시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은 동정도 미안함도 아닌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그 사람이 당신하고는 단지 의무감 때문에 살았던 거라고 저한테 늘 말했어요. 진짜 사랑한 사람은 저였다고요. 그러니 너무 억울해하지는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 여자는 현관문을 열고 사라졌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세상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무감, 사랑. 30년의 결혼 생활이 제 인생 전체가 그 몇 마디 말로 전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이 끔찍한 사실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어요. 남편의 서재,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본 이후로 제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거든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손에 든 사진들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는지 몰라요. 제 기억 속 그 사람의 웃음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하지만 단 한 번도 저를 향한 적 없는 그 행복한 미소. 그리고 그 옆에 당연하다는 듯 서 있는 그 여자와 한눈에 봐도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빼다 박은 아이까지. 제 30년 세월이 제 인생 전체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발밑이 꺼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것만 같았죠.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아들이 들어왔어요. 퇴근하고 바로 온 모양이었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느라 며칠 자리를 비웠으니 회사에도 처리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들어오던 아들은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 넋을 놓고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어머니, 왜 이러고 계세요? 불도 안 켜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제 앞에 쭈그리고 앉아 걱정스레 얼굴을 살피는 아들을 보니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이 아이에게 제가 방금 알아버린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의 추악한 비밀을 이 아이에게 제 입으로 직접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어요. 차라리 저 혼자 이 모든 고통을 안고 썩어 문드러지는 게 낫지 않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 여자는 이미 우리 앞에 나타났고 이제는 아들의 존재까지 거론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으니까요. 언제까지고 제 아들을 온실 속 화초처럼 지켜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진실이라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더 큰 상처로 다가오기 전에 제가 먼저 이야기해야만 했어요. 아가, 이리 와서 앉아봐라.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어요. 아들은 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말없이 제 옆에 와서 앉았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던 사진 중 하나를 들어 아들에게 건넸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그들 앞에 작은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들여다보는 아들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의아함, 그 다음엔 혼란, 그리고 이내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변해갔어요.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합성 사진인가요? 누가 이런 장난을? 장난이 아니야, 전부 사실이란다. 제 대답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죠.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이래요? 말도 안 돼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차 울음 섞인 절규로 변해갔어요.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떨궜어요. 그러자 아들은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들을 발견하고는 허겁지겁 집어들었죠.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낸 애정 가득한 편지들. 나의 유일한 사랑에게 당신과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따위에 제게는 평생 단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말들이 빼곡하게 적힌 편지들이었죠.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끄끄 하고 억지로 울음을 참는 소리가 제 심장을 칼로 베는 듯 아프게 파고들었어요.
이윽고 아들은 편지를 구겨 던지며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돈 때문에 아빠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아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위대하다고 믿었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절망을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 커다란 등이 상처 입은 짐승처럼 웅크려지고 들썩이는 어깨를 보니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다가가서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는 것밖에는요. 제 아들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정말 한참을 서럽게 울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믿음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고통과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아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지금 무너져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걸요.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 옷을 적시는 동안 제 안에서는 오히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 그 여자에 대한 분노, 제 인생에 대한 허탈함, 그 모든 감정들이 아들의 눈물 한 방울에 전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내 아들은 내가 지켜야 한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제 아들뿐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이 아이는 기댈 곳 하나 없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지게 될 거예요. 아버지의 추악한 이면을 마주하고 산산조각난 이 아이의 마음을 붙들어줄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과거의 아내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였으니까요. 저는 우는 아들의 등을 더욱 힘주어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괜찮아, 아가. 다 괜찮아질 거야. 이 엄마가 어떻게든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아무 걱정하지 마. 그건 아들을 향한 위로이기도 했지만 제 자신을 향한 굳은 다짐이기도 했어요. 지난 30년간 남편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았던 저는 이제 죽었어요. 이제부터는 오롯이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엄마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 여자와 남편이 제게서 앗아간 모든 것들, 아니, 그 이상을 제 아들을 위해 반드시 되찾아오고야 말겠다고 제 아들의 뜨거운 눈물을 느끼며 맹세하고 또 맹세했어요. 제 아들이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제 품에 안겨 어린애처럼 서럽게 울던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수만 번도 더 생각했죠. 이대로 주저앉아 그 여자와 남편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거짓말에 제 남은 인생과 아들의 인생까지 통째로 잡아먹히게 둘 수는 없다고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더 이상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카페를 운영하는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똑 부러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전부 들은 친구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당장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자기 사촌의 이혼 소송을 맡았던 사람인데 아주 실력 있고 집요한 사람이라고요. 며칠 뒤 저는 친구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하얗고 차가운 공간,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남편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그 여자 이야기부터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상자 속 사진과 편지들, 그리고 남편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지만 저는 모든 것을 최대한 담담하게 털어놓으려 애썼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상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저 담담한 위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편이 생긴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변호사는 우선 남편의 재산 내역과 그 여자의 신상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보겠다고 했어요. 특히 그 여자가 남편의 유산을 요구하는 만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변호사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혹시나 전화가 왔는데 놓친 건 아닐까 전전긍긍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커져만 갔어요. 혹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면 어쩌나 그 여자의 말대로 모든 것이 그저 남편의 사랑이었고 제가 법적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가 되면 어쩌나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저를 잠식해 들어왔어요. 그렇게 2주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실 때 사무실로 한번 와주셔야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변호사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저는 직감했죠. 무언가 엄청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을요. 다시 찾은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는 제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 몇 개를 내려놓았어요. 사모님,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가 꺼낸 이야기는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조사 결과 고인이 되신 남편분께서는 지난 10년간 회사 자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이요? 제가 아는 제 남편은 단돈 1,000원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회계장부는 언제나 칼같이 관리했고 저에게 생활비를 줄 때도 늘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아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내뱉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제 앞에 놓인 서류 한 장을 가리켰어요. 이게 남편분께서 관리하시던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입니다. 각종 공사 대금을 부풀려 계약하고 차액을 이 회사로 빼돌리는 방식을 썼더군요. 지난 10년간 이런 식으로 빼돌린 금액이 확인된 것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수십억. 제 귀를 의심했어요. 평생을 아끼고 아껴서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노후 자금을 모아온 제 30년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제 머릿속에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변호사는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다음 서류 뭉치를 제 쪽으로 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돈이 흘러간 곳입니다. 서류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유령 회사의 계좌에서 주기적으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돈이 입금된 계좌의 주인은 바로 그 여자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지금 살고 있다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그 여자가 타고 다니는 번쩍이는 외제차, 심지어 그 여자가 운영한다는 갤러리의 설립 자금까지. 모든 것이 제 남편이 횡령한 돈으로 마련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기가 막혔던 건 그 여자의 아들이 다녔다는 해외 명문 사립 고등학교의 학비와 유학 자금 역시 제 남편의 주머니에서 아니 우리 가족의 돈에서 나갔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차가운 서류 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배신감보다 더 지독한 허탈함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저는 우리 아들 유학 한번 보내주지 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렸었는데 제 남편은 다른 여자의 자식을 위해 수억 원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철마다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였는데 그 여자는 제 남편이 훔친 돈으로 명품을 휘감고 갤러리 관장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소름이 끼쳤어요. 겉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가정적이고 성실한 남편이자 아빠였던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너무나도 낯설고 끔찍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난 30년간 제가 사랑하고 믿어왔던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동안 저와 아들을 보며 지었던 인자한 미소 뒤에는 또 어떤 추악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있던 슬픔과 혼란, 배신감 같은 감정들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게 느껴졌어요. 대신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와 선명한 결심이 채우기 시작했죠.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당당했는지, 왜 그렇게 뻔뻔하게 유산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그 여자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모든 범죄의 공범이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그려주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외도의 증거가 아니었어요. 제 남편의 파렴치한 범죄 기록이자 그 여자와의 부정한 관계를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물이었죠.
이제 제가 뭘 해야 할지 너무나도 선명해졌어요. 변호사에게서 건네받은 서류 뭉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어요. 그건 단순히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죠.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지난 10년간 저와 제 아들을 기만하며 쌓아 올린 거짓의 무게, 그리고 그 대가로 한 가정을 파탄낸 여자의 탐욕의 무게였습니다. 그 서류를 품에 안고 택시에 오르는 내내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갑고 고요하게 가라앉더군요. 아들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외치던 아들의 절규가 제 등 뒤에서 거대한 불길이 되어 저를 앞으로 떠밀고 있었죠. 더는 약한 엄마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악착 같은 어미가 되어야만 했어요. 그 여자가 운영한다는 갤러리는 생각보다 번화한 곳에 있더군요. 새하얀 외벽에 세련된 간판,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꼭 그 여자 같았어요. 겉은 번지르르하고 고상해 보이지만 그 속은 남의 것을 탐내 얻은 추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위선적인 모습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서자 높은 천장과 차가운 대리석 바닥 때문에 제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몇 안 되는 관람객들이 저를 힐끗 쳐다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안쪽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 여자가 보이더군요.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맑게 웃고 있었어요. 제 남편 장례식장에서 제게 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유산을 논하던 그 도끼 품은 얼굴과는 전혀 다른 세상 평온한 얼굴이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문을 노크도 없이 활짝 열고 들어섰어요. 저를 발견한 그 여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특유의 차분한 가면을 다시 쓰더군요. 그녀는 들고 있던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고는 저를 향해 말했어요.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마치 제가 아주 불청객이라는 듯한 말투였죠. 저는 대답 대신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그녀 앞에 고급스러운 원목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묵직한 종이 뭉치가 테이블에 부딪히며 제법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여자의 눈이 순간 흔들리는 걸 똑똑히 봤어요. 이게 다 뭔가요? 글쎄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거 아니었나요? 내 남편의 유산. 거기에 당신 몫이 얼마나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는 서류들이에요.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듣기에도 낯설 만큼 차갑고 단단했어요. 그 여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와 서류 뭉치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가장 위쪽에 있던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가는 과정을 저는 숨조차 쉬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동공이 세차게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법인 자금 횡령, 업무상 배임, 증여세 탈루 의혹. 그녀가 평생 구경도 못 해봤을 법한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에이, 이게 다 뭐예요? 말도 안 돼. 이건 다 거짓말이야. 그녀가 빽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엔 더 이상 예전 같은 당당함이 없었어요. 오직 공포와 당혹감만이 가득했죠. 저는 의자를 끌어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사준 강남의 그 비싼 아파트, 당신 아들 이름으로 돌려놓은 상가, 그리고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이 갤러리를 차려준 돈. 그게 다 어디서 나온 돈인지는 알고 받으신 거예요? 그건 우리 남편 돈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물려받았어야 할 회사 돈, 그 사람이 10년간 야금야금 빼돌린 남의 돈이었어요. 당신은 지난 15년간 내 남편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한낱 범죄자의 장무라비 노릇을 하며 기생해 온 거고요. 장무라비 기생이라는 단어에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했어요. 그녀는 무언가 반박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아무 말도 뱉어내지 못했죠. 서류에 적힌 날짜와 금액이 그녀가 남편에게서 돈을 받고 선물을 받았던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했을 테니까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제 눈에 더 이상 눈물은 없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지금껏 받아먹은 것들 조용히 다 토해내고 당신 아들 데리고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든가 아니면 남의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라는 타이틀의 횡령공범이라는 죄까지 더해서 저와 제 아들 앞에서 죗값을 치르든가. 아, 그리고 당신 아들. 그 아이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그동안 먹고 자고 입었던 모든 것들이 자기 아빠가 다른 가정을 희생시켜가며 훔친 돈으로 마련된 거라는 걸. 그 아이 인생에 평생 횡령범의 아들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겨주고 싶지 않다면 처신 잘하세요. 제 말에 그 여자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흘렸던 피눈물에 비하면 저 여자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보다도 가증스러웠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와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싶지도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저는 그녀에게 등을 보인 채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내 아들을 지키려는 엄마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길고 지독했던 싸움이 드디어 막을 내렸어요. 변호사에게서 마지막 서류 처리가 모두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기쁨보다는 뭐랄까 커다란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그런 허탈함이었죠.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했던 그 장례식장에서부터 남편의 서재를 뒤지며 밤을 새우던 날들, 그리고 뻔뻔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아있던 그 여자와의 마지막 대면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한동안 헬쑥했던 아들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도는 걸 보니 그제야 마음이 놓였죠. 밥을 한술 뜨던 아들이 문득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우리 괜찮은 거지? 그 한마디에 목이 콱 메어왔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진짜 괜찮아. 상처가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젠 흉터일 뿐이야. 우릴 더 이상 아프게 하진 못해.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내려놓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제 아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어른처럼 느껴졌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불안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제 3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 바로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변호사 말로는 그 여자.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해요. 남편이 몰래 빼돌려 건넨 돈이 전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불법적인 돈이었다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오히려 그 돈의 출처 때문에 세무조사까지 받게 될 처지라고 하더군요. 제게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리치던 그 당당함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셈이죠. 욕심이 과하면 결국 모든 걸 잃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그 여자의 아이는 무슨 죄겠냐마는 그 또한 그 여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겠죠.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제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아들과 함께 훌쩍 여행을 떠났어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바다가 보고 싶다는 아들 말 한마디에 짐을 쌌죠. 도착한 겨울 바다는 생각보다 더 차갑고 쓸쓸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해졌어요. 끝없이 밀려왔다 부서지는 파도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도 저 파도 같았다고. 끝없이 밀려오는 시련에 부서지고 또 부서졌지만 결국엔 다시 바다로 돌아가 새로운 파도를 만들어내는 저 모습처럼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제 뺨을 스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난 30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이 한 겹 벗겨지는 기분이었죠. 남편의 아내, 아이의 엄마로 살았던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가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저는 그저 충실한 배우였을 뿐이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아들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제가 옆에서 다 지켜드릴게요. 아빠 몫까지 제가 다 할게요. 그 말에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벅찬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지켜야 했던 것은 죽은 남편의 명예나 텅 빈 가정이 아니라 바로 제 옆에 있는 아들과 제 자신의 남은 인생이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그의 옷, 책, 그가 아끼던 만년필까지. 하나하나 상자에 담으면서 더 이상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그저 30년을 함께 살았던 한 남자의 흔적을 지워내는 지극히 사무적인 과정일 뿐이었죠. 마지막으로 그의 사진을 상자에 넣으려다 잠시 멈췄어요. 사진 속 그는 너무나 인자하고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이 사진을 보며 한없이 울었겠지만 이젠 아니에요. 이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저는 미련 없이 사진을 상자 안에 넣고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해버렸어요. 제 인생에서 그의 존재를 그렇게 완전히 봉인해버린 거죠. 제 나이 58,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첫 페이지를 넘기는 기분이에요. 남편의 아내가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돼요. 그동안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그림도 다시 시작해볼 생각이고 오랜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즐거운 상상도 해본답니다. 제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다시 시작된 거니까요. 혹시 지금 저처럼 기나긴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내 인생이 전부 거짓이었던 것 같아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 작은 용기라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결코 다른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일 수 있으니까요.